여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땅 주인이 며느리라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전무님의 전화를 받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아들의 팔을 잡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흔들어댑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에서는 끊기지 않은 전무님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이 중얼거립니다. 엄마, 우리 망했어. 그 파주땅, 연수기가 산 거래. 회사에서 그 땅 못 사면 공장 증설이고 뭐고 다 취소되고 부도날 판인데 그 땅 주인이 연수기래. 뭐라? 100억이 그냥 거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노인의 회복력은 빨랐습니다. 휘청거리던 몸을 바로 세우더니 현관 쪽을 가리키며 악을 씁니다. 눈에 핏발이 선 채 시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멍하니 서서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뭐해? 당장 가서 잡아와. 100억이다, 100억. 그 돈이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가서 무릎을 꿇든 바지가랑이를 잡든 해서 다시 데리고 와. 얼른.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짝짝이 양말을 신은 줄도 모르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탄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프런트로 연락 주십시오.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나간 뒤 넓은 방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폭신한 카펫 위를 걸어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딱딱한 온돌 바닥에 얇은 요 하나 깔고 자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던 저였습니다. 최고급 매트리스가 제 몸을 구름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와인 대신 시원한 생수 한 병을 따서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맛조차 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왼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다시 울리고 또다시 울리기를 수십 번.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나서야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해.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셨어. 걱정도 안 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회사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 어머니가 쓰러져? 천만에. 조금 전까지 악을 쓰며 저를 내쫓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가소로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을 먹는 대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늘 시장 자판떨이 옷만 입던 제가 명품관 1층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제 허름한 구두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죽어서 나갔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장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직원을 부르며 제가 말합니다. 여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주세요. 사이즈는 66으로요. 그리고 구두랑 가방도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추천해줘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님, 이 코트는 가격이 좀 나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0,000원대입니다만. 저는 대답 대신 김 사장이 건네준 법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시불로요. 그리고 지금 바로 입고 갈 거니까 태그 떼주세요. 1시간 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식충이 며느리 박연숙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나오는데 켜둔 휴대전화로 김 사장의 전화가 걸려
걸려왔습니다. 여사님, 지금 남편분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매각 관련해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는데 대주주로서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야죠. 내 남편이 어떻게 회사에서 쫓겨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니까요. 30분 후 남편의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쥔 땅 주인이 온다는 소식에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초췌한 몰골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잤는지 눈은 퀭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돌고 제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남편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딱 벌립니다.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외칩니다. 연수가, 내가 여긴 어떻게? 그 옷은 또 뭐고? 달려오려는 남편을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내 아내란 말입니다. 여보, 경호원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나뒹구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향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정리할 게 많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멀어지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사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뒤늦게 허겁지겁 들어온 남편이 제 맞은편 말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을 향해 제가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김 부장님, 아니 이제 김 씨라고 불러야 하나? 회사 생활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소원 오늘 제가 들어드릴까 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준수 아들 생각해서라도. 아들, 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제가 호통칩니다. 당신 입에서 아들 얘기가 나와? 유학 간 아들 학비 한 번 안 보내주고 나한테 다 떠넘긴 주제에 당신이 준수 아빠 자격이나 있어?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난입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 며느리 연수가 시어머니였습니다.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체면도 없이 회의실 바닥을 기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가 애원합니다. 아가, 내가 미쳤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너 없으면 우리 집 다 죽는다.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응. 내가 이렇게 빈다. 자신을 무시하던 재벌 사모님들 앞에서도 꿋꿋하던 시어머니가 제 발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불쌍하기는커녕 더욱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리를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비원 뭐 하세요? 이 외부인들 당장 끌어내세요.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비명소리가 회의실 밖으로 멀어질 때쯤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귀국했어. 공항인데 아빠랑 할머니한테 연락이 안 되네. 집에 가면 돼. 아들 준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내온 사진 한 장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 서 있는 아들 옆에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 회사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 속의 그 여직원 최 대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는 저 여자. 최미나 대리. 남편의 셔츠 깃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과 똑같은 색깔의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저 여자.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지난달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500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 남편에게 추궁했을 때 거래처 선물이라며 딱 잡아떼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놀란 임원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지금 회사 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더 급한 불을 꺼야겠습니다. 김 부장. 아니, 저 사람하고 처리는 보류해 두세요. 아직 제 손으로 확인할 게 남았으니까. 저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공항 리무진 타려고. 왜 전화 안 받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집으로 오지 마라.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엄마가 있는 곳으로 와. 주소 찍어 보낼 테니까 옆에 있는 그 아가씨도 같이 오라고 해라. 밥이나 함께 하자꾸나. 엄마가 미나 씨를 어떻게 알아? 알았어. 그리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은밀한 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쫓겨나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남편에게. 여보세요? 연수가 너지? 마음 바뀐 거지? 다급하게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튀어와. 당신 아들이 귀국했어. 며느리감이 될지도 모르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는데 압이 된 도리로 얼굴은 봐야지. 잔말 말고 와. 뭐? 준수가? 알았어. 금방 갈게. 여보 고마워.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그저 다시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들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다 같이 모여보자. 오늘이 우리 가족의 진짜 제삿날이 될 테니까. 1시간 뒤 호텔 레스토랑 룸. 문이 열리고 훤칠해진 아들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진 속의 그 여자 최 대리가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수는 저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몸빼 바지를 입고 부엌에 서 있던 엄마가 아닌 명품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얼어붙은 것입니다. 엄마 맞아? 어떻게 된 거야? 로또라도 됐어. 저는 아들의 호들갑을 손짓으로 제지하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그쪽도 앉아요. 최 대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제 옷과 가방 그리고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시계를 빠르게 훑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 남편이 왜 이 여자에게 홀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우 같은 눈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최 대리가 말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준수 씨 여자친구 최미나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미인이신 줄 몰랐네요. 말씀 많이 들었다고. 내가 식충이 취급받는 늙은이라는 거 들었겠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나도 최 대리. 아니, 최미나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 회사 다니죠?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남편 회사라는 말에 최미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 네. 김 부장님 부서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준수야, 넌 이 아가씨 어떻게 만났니?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합니다. 아, 그게 작년에 아빠가 유학비 보내주실 때 업무 때문에 미나 씨가 연락을 종종 줬었거든. 한국 들어올 때마다 아빠 몰래 만나서 밥도 먹고 하다가 그렇게 됐어.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줘. 사내 연애 들키면 곤란하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심부름을 시킨 여직원과 아들이 눈이 맞았다. 아니면 이 여자가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저울질을 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연수가 준수야. 룸문이 벌컥 열리며 헐레벌떡 뛰어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땀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오던 남편은 자리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최미나를 보고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제 여자친구 미나 씨예요. 준수가 해맑게 웃으며 최미나를 소개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은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최미나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남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침묵을 깬 건 저였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을 마신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라요? 당신이 제일 아끼는 부하 직원이라면서요. 게다가 목걸이까지 선물해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면서 왜 모른 척하고 그래요? 쨍그랑 남편이 뒷걸음질 치다가 뒤에 있던 장식장을 건드려 화병이 깨졌습니다. 뭐? 목걸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과 최미나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야, 최미나.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내 아들 옆에 앉아 있냐고. 너 나랑.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마 아들 앞에서 나랑 바람 피우던 사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미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도끼 어린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부장님, 아니 김씨 아저씨.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집안에 늙은 여편네는 꼴도 보기 싫고 아들은 유학 가서 소식도 없으니 외롭다고. 저 책임지겠다고 하셔놓고 1년 내내 이혼은커녕 눈치만 보셨잖아요. 뭐? 뭐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남편이 손을 들어올리며 달려들려 하자 준수가 벌떡 일어나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나 씨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설마 아빠가 미나 씨한테 찝적대기라도 한 거야? 아들의 눈에 경멸이 가득 찼습니다. 난장판이 된 식사 자리. 서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부자와 악을 쓰는 상간녀. 저는 이 추악한 삼류 드라마를 팔짱을 끼고 감상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시려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니. 다들 그만해. 제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자 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준수, 너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내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최 대리랑 바람난 증거들 여기 다 들어있어. 이거 가지고
회사 감사팀에 넘기면 당신 퇴직금은커녕 횡령 혐의로 감방 가게 될 거야.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줘. 최미나 역시 사태 파악이 끝났는지 준수의 손을 뿌리치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장님이 자꾸 위력으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살려주세요. 준수는 충격으로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내 변호사가 곧 도착할 거야.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싹 다 청구할 테니 각오들 해. 아, 그리고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 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수야, 너도 선택해라. 저런 난장판인 아비랑 살 건지 아니면 엄마랑 새 인생 시작할 건지 지금 당장 결정해.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닫혀있던 룸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연숙 여사님 되십니까?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박연숙인데요. 경찰이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방금 본사에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횡령? 체포?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남편을 보며 최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며 남편이 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연수가,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횡령한 거 아니야. 그거 다 어머니가 시킨 거라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횡령을 사주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셔야 할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엄마가 금괴를 들고 해외로 도주하려다가 공항에서 잡혔대. 경찰서 강력반 형사계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이고, 형사 양반. 이게 무슨 금괴야. 나는 몰라. 그냥 묵직한 가방이라 챙긴 것뿐이야. 내 아들이 준 건데 내가 도둑년이냐고. 조사실 의자에 앉아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압수된 여행용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번쩍이는 금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방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담당 형사가 혀를 차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피의자 박연숙 씨. 아니, 참고인으로 오신 거죠? 시어머니 되시는 분 가방에서 나온 금괴가 무려 20kg입니다. 시가로 20억이 넘어요. 남편분 횡령 액수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20억. 그 큰 돈을 빼돌려 금으로 바꾼 뒤 며느리인 저를 내쫓고 해외로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치가 떨리는 배신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남편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금괴를 본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걸 들고 튀면 어떡해. 나보고 책임지라며.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며. 서로를 삿대질하며 물어뜯는 모자의 추한 꼴. 저는 천천히 조사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연수가, 아가, 너 왔구나. 형사님한테 말 좀 잘해줘라. 우리 며느리가 다 해결해 줄 거다. 예, 너 돈 많잖아. 100억 있다며. 그 돈으로 이거 좀 메꿔라. 응?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합의서. 아니에요. 탄원서입니다. 엄벌 탄원서.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탄원서, 연수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감옥 보내겠다는 거야. 나 내 남편이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편,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사기꾼이자 횡령범이지. 그리고 어머님, 100억으로 메꿔달라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 돈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당신들 뒤치다꺼리하며 흘린 피눈물 값이에요. 단 10원 한 장도 당신들을 위해 쓸 생각 없습니다.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다 경찰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아들 준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민아는 경찰서 입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며 소란이 일자 도망치듯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엄마, 준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맞니? 저게 내 아빠와 할머니의 실체야. 돈 앞에서는 가족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 준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뚝뚝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빠가 주는 용돈이 끊길까봐. 나도 공범이에요. 엄마, 나버려도 돼요. 철없는 줄만 알았던 아들의 진심 어린 참회. 하지만 저는 쉽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르게 굴면 아들 또한 저들처럼 변할지 모릅니다. 일어나라. 당장 날 따라오라는 말은 안 하마. 내 힘으로 살아봐. 알바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내 밥벌이 내가 해서 떳떳해지면 그때 찾아와. 그때는 받아주마. 저는 아들에게 지갑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가라. 이게 엄마로서 주는 마지막 공짜 돈이다.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30년을 옥죄던 족쇄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파주 신도시에 새로 지은 5층짜리 건물의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연수 갤러리 카페라는 간판이 예쁘게 걸려 있습니다. 100억의 보상금으로 건물을 올리고 평소 꿈이었던 작은 갤러리와 카페를 연 것입니다.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전에 촌스러운 파마머리 대신 우아한 웨이브 머리를 한 제가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예약 손님 오셨는데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카페 입구에 낯익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에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인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청년. 아들 준수였습니다. 엄마, 아니 사장님, 면접 보러 왔습니다. 지난 1년 준수는 공사판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제 힘으로 학비를 벌고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살은 빠졌지만 예전에 그 유약하고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합격이다. 대신 수습 기간은 3개월이야. 시급은 최저 시급부터 시작이고. 네. 감사합니다. 준수가 활짝 웃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을 하고 카페 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혹시 박연숙 씨 맞으십니까? 뒤를 돌아보니 중후한 멋이 풍기는 5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그는 손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강동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실은 30년 전 돌아가신 박연숙 씨의 친정아버지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편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언장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따님께서 혼자 힘으로 일어서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날이 오면 그때 이 유언장을 전해달라고 하셨죠. 그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30년이 걸렸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라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빛바랜 편지지 한 장과 함께 은행 보관증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체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연수가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넌 누구보다 강한 여자가 되어 있겠지. 이건 내 새 출발을 위한 아빠의 선물이다. 은행 보관증에 적힌 물건의 이름은 청담동 0번지 토지 문서 원본.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땅 지금 시가로 500억이 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위나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다 빼앗길까봐 따님이 스스로 홀로 서기에 성공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0억의 기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제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더 큰 기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저를 향해 윙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 진짜 잘 살게요. 보란듯이 멋지게.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저를 기다리는 변호사님 그리고 카페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